읽어줄 만큼. 아니 제가 저는 그냥 이제는 그냥 개인적인 상황이고 그냥 이따가 그냥 자고 싶으면 자면 되는 건데. 여름을 한입 베어 물었더니. 끝났어요? 트럭도 파란 그거? 그건 어제 끝났지. 그거 샀어? 유찬. 이게 눕고 전교 1등이 유도부에는 뭔 일이고. 유도부 코치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긴다. 여기 사람들은 쉽게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그 싸움 횟수만큼 쉽게 친해진다. 매일 밤 마을 어디선가는 고성이 오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술잔이 오르내리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니까. 전학생한테 볼 일이 있었어요. 내 말에 코치와 새별이 형이 어리둥절했다. 놀란 건 두 사람만이 아닌 듯 했지만 임마 유도부인데? 알아요. 그래? 전교 1등이 유도부한테 뭔 볼 일이 있을랑고? 궁금하긴 하지만 묻는다고 대답해 줄 것 같진 않고. 그래 마 데리고 가라. 코치님의 한쪽 어깨를 비키자 토끼 눈을 한 하지오가 보인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금방이라도 도망갈 준비를 한 채로 안 돼요 코치님. 안 된다니. 그러니까 지호가 코치님의 옷자락을 슬쩍 잡아 끌고 작게 속삭인다. 전 여자고 지금 밤이잖아요. 이렇게 깜깜한데 저보고 쟤를 따라가라고요? 뭔 소리고? 7시 반밖에 안 됐는데 아직 화나구만.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네 유도하잖아. 자는 공부만 해서 네가 오버치기 한 번 하면 바닥에 매다 꽂힌다. 걱정 마라. 저 유도 못해요.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잘한 적 없어요. 자랑이다. 그래 못하면서 유도는 뭐 할락하노? 코치님 제발요. 제발 뭐. 저 진짜로 진짜 뭐 진짜 저 배고파요. 그 아이 말에 새별이 형이 푹 웃음을 터뜨리고 나는 형의 웃음이 불편해진다. 배고프다고? 그러면 안 되지. 마 가자 국밥 물어. 코치님의 선언 같은 외침에 새별이 형이 뒤를 따른다. 지호 역시 내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얼른 그 뒤를 따른다. 내가 유도부 회식까지 따라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듯 보였지만 이대로 저 아이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하지오에게 확인해야 할 게 있다. 저 애와 함께 있으면 다시 예전처럼 평범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저 아이를 원하는 만큼 저 아이는 나를 피하고 있다는 거다. 저도 같이 가도 되죠? 내가 성큼 다가서며 묻자 지호의 얼굴이 구겨진다. 속마음은 들리지 않지만 미간에 힘을 주고 배꼽 언저리에 두 손을 꼭 쥔 채 코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으로 지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알 수 있다. 그래라. 아흑. 코치님의 말에 지호는 세상의 모든 좌절을 맛본 듯 어깨를 구부린다. 하지호는 나를 한번 흘겨보고는 씩씩대며 앞으로 나가고 나는 지호의 가방을 잡아 끌고 말한다. 멀어지지 마 라는 말 대신 같이 가라고. 자 집에 가서 동생들 줘라. 코치님이 새별이 형에게 포장된 국밥을 건넨다. 새별이 형한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지켜야 할 동생이 2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겠지. 고맙습니다. 그 모습에 지호가 코치님을 빤히 쳐다본다. 이번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잔뜩 써놓은 얼굴로 말이다. 뭐? 제 건 없나요? 니도 국밥 포장해달라고? 고개를 부지런히 끄덕이는 지호를 향해 뭐 이런 애가 다 있냐는 듯 아래로 훑어보던 코치님이 내게도 묻는다. 니도 필요하나? 아니요. 아줌매 이거 국밥 하나 포장 더 해주있어. 아따 요새 아들은 뭔 국밥을 이래 잘 먹노. 코치님과 달리 지호의 얼굴은 제법 환하다. 그러고 보니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건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다. 속마음이 들린 뒤부터 밖에서는 도무지 밥을 먹을 수 없다. 학교 급식도 먹지 않는 나로서는 얼마만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식사였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까마득하다. 밥 먹는 내내 지호의 얼굴은 누군가에게 협박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불편해 보였지만 근데 전교 1등 니는 전학생한테 볼 일이 있다 카드만 와 아무 말도 안 하노. 둘이서만 해야 할 말이라서요. 그래? 허허 이거 참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비켜줘야겠네.
코치님이 새별이 형과 마주보고는 허허허 실없는 웃음을 터뜨린다. 눈썹을 실룩이는 게 영 깨름직했지만 자리를 피해준다는 말은 반갑다. 전교 1등이 네 잘 생각해래 막말로 야는 지 입으로 유도 못한다고 양심 고백을 했으니까 별로 손해볼 게 없는데 니는 공부 흡수를 잘한다 아이가. 네? 공부에는 연애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다. 안 글라 새별아. 불쾌하게 껄껄 웃어대던 코치님이 새별이 형 어깨에 팔을 걸치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코치님과 새별이 형이 어느 정도 멀어지자 하지오는 전속력으로 달릴 준비를 한다. 누가 봐도 튀려는 게 분명해. 가방을 덥석 잡아끈다. 왜 이래? 이거 놔? 어디 가려고? 하긴 내가 어딜 가? 지호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아도 똑같다.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이 아이는 뭐지? 나한테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지오에게도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좋아, 좋다고. 보아하니 내가 먼저 말하길 기다리는 눈치인데 오케이. 그럼 에어팟 비싼 거 나도 알아. 프로더라 그거. 내가 밟았으니까 당연히 물어줘야지. 근데 당장은 힘들어. 아, 이건 네가 내 배를 가른다고 해도 똑같아. 횡설수설 떠드는 지호를 가만히 내려다본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다가 어제 부서진 에어팟이 떠오른다. 애초에 다른 사람 속마음을 듣지 않으려고 낀 이어폰이다. 하지요, 너랑 가까이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의 속마음 따위는 들리지 않으니 이제 없어도 그만이라고 말해야 할까? 그러다 문득 이 아이가 남 경사 아저씨에게 얼마나 큰 벌인지 궁금해진다. 너로 인해 아저씨의 밤이 불편해졌는지, 하루가 끔찍하게 길게 느껴지는지도.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있거든. 서울에 살던 애가 시골 먼 친척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상황이 좀 그래. 나 좀 있으면 용돈 받거든. 우선 그걸로 갚을게. 물론 턱도 없는 거 알아. 나머지는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갚을게. 부모님과 떨어져 먼 친척 집에 와 있다고? 그건 남경사 아저씨의 속마음과 다른 내용이다. 하지오는 남경사 아저씨가 자신의 아빠라는 걸 모르는 걸까? 아저씨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라면, 친척이라고 거짓말을 해서까지 감추고자 하는 거라면, 이 모든 게 드러났을 때 아저씨가 겪게 될 혼란과 아픔이 얼마나 클까 상상해본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불덩어리 같은 감정이 솟구치지만 애써 삼켜본다. 여기 알바할 데 없어. 없긴 왜 없어? 찾아보면 없긴 없겠구나. 지호가 어둠에 휩싸인 주변을 둘러본다. 빵집, 옷가게, 방앗간, 떡집, 철문점. 번영에는 국밥집을 필두로 8시면 문을 닫는 상점뿐이다. 기껏해야 편의점과 마트만 10시까지 문을 여는 게 전부다. 쏴. 한낮에 더위가 무색하게 밤이 되니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소리만 들어도 나뭇잎이 얼마나 요란스레 바람에 흔들리는지 느낄 수 있다. 어디선가 풀벌레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인적 끊긴 어둠 속 주황 불빛 아래 이 아이와 내가 서 있다. 그래도 뭐 찾아보면 알바할 데가 한 곳은 있겠지. 편의점이라든가 카페든가 고깃집도 있고.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못 믿을 건 또 뭔데? 너 지금 튀려고 했잖아. 내 말에 하지오의 눈이 빠르게 깜빡인다. 그런 적 없는데. 있는데. 오해야. 응, 오해야. 아닌 것 같은데. 귀가 새빨개지는 걸 보니 역시 거짓말을 잘하는 편은 아닌가 보다. 지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곤 잠시 생각에 빠진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게 어느새 익숙해졌나 보다. 끔찍하게 느꼈던 일인데 이 아이 앞에서는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아, 진짜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생각보다 뻔뻔한 대답이 나와서 놀란다. 곰곰이 생각하던 것의 결과가 고작 이 정도라는 것에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아빠, 근데 있잖아요. 그 하지오가 그 동생 2명 있다 아니에요? 아니야. 동생 2명 있다는 애는 그 유도부의 선배. 새별이 형. 선배. 그리고 이 유찬이라는 애가 다른 사람 속마음을 듣는 능력이 있나봐. 그 서울에서 온 얘예요? 아니. 이 동네에서 하는 애. 전교 1등. 그 하진이? 아니, 하지. 전교 1등 이름이 유찬. 그리고 서울에서 온 여자 유도부가 하지오. 내가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 못 믿겠다면 더 이상 뭘 어쩌겠어. 뭘 바라는지 모르지만 좋아.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됐지?
그럼 네가 내 이어폰 해. 뭔 소리야? 내일부터 학교 오면 내 옆에 앉아. 뭔 개소리냐고? 개소리 아니고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 학교에서만이라도 내 옆에 있어줘. 하지오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린다.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 설마 변태야? 뭐? 그럼 왜 옆에 있어달래? 옆에서 뭐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해. 안 해도 돼. 그냥 있어. 싫다면. 그럼 쉬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왜 꿀같은 쉬는 시간을 너한테 써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사정인데? 나도 그 사정 정도를 알아야 딜을 할 거 아니야. 만약에 네 사정의 사이즈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면 난 받아들일 수 없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데? 지호는 또다시 깊은 생각에 빠진다. 미간 사이에 주름을 만들고 나를 의심스럽다는 듯 쳐다보면서 나 어제 아침에 봤거든? 뭘? 네가 교문 앞에서 중학생 괴롭히는 깡패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 혹시 모르잖아. 그 깡패 무리가 널 처리하러 학교로 온다든지 그럴지도. 나더러 쉬는 시간에 네 옆자리를 지키면서 보디가드 노릇을 하라거나 나를 방패막이로 쓴다거나 그럴 생각이라면. 그럴 생각 아닌데? 아니라고? 너 의도 못한다며 네 입으로 아까 그랬잖아. 아, 그리고 교문 앞에 있던 사람은 깡패가 아니라 동네 형이야. 저기 면사무소 옆 자두농장집. 그 형한테 혼나던 애는 그 형 친동생들이고. 동생? 자주 그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인데 주황이가 형한테 선을 넘을 때가 많거든. 너도 이 동네 살면 그 정도는 알아둬. 형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지 착해. 한 5번은 참다가 혼내는 거야. 지호가 쩝 소리를 내며 허탈한 표정을 짓는다. 국밥집 불이 꺼지자 주변이 어두워진다. 어둠 속에 주변이 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온다. 개구리 소리와 뻐꾸기 소리가 차례대로 들려오고 그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지 않고 다른 사람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놀랍도록 평화로운지 다시금 깨닫는다. 지금 말하는 애는 유찬이. 계속 유찬이야. 그럼 뭔데? 나더러 옆에 있어달라는 사정이라는 게 뭐냐고. 처음이다. 모든 걸 말하고 싶었던 건 어쩐지 이 아이 앞에서는 솔직해져도 될 것만 같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속마음이 들린다고. 다음 챕터 하지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유찬 머릿속에 입장이 돼서 말했었잖아. 아,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하지요. 하지오의 1인칭 입장. 1인칭 입장. 오, 1인칭. 오, 이제 요까지만 읽을게. 하죠. 하죠 챕터. 독심술? 그건 TV에 나오는 마술사나 가능한 거다.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거고. 솔직히 마술사가 하는 독심술도 다 트릭 아닌가? 그럼 보통 사람이 독심술을 한다고 하면 그건 뭘까? 뭐야, 뭐긴 뭐야, 사기지. 또 개소리네. 헛소리. 오브 헛소리 베스트 뽑냐? 아니 뭐 웃으라고 하는 말이야? 알아. 그렇게 들릴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미친놈이네 이거. 못 믿으면 할 수 없고 사기꾼이 뻔뻔하기까지 하다. 하긴 뻔뻔하지 않으면 사기치기도 어렵겠지. 너 같으면 네 말을 믿겠냐? 허리춤에 손을 얹고 삐딱하게 서서 녀석을 바라보았다. 그냥 장난 좀 쳐봤다 하면 미친놈아 하고 웃어넘기고 말 텐데 그 자식은 도저히 장난처럼 보이지 않는 얼굴로 진지하게 날 보고 있었다. 좋아.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맞춰봐.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얼굴을 구기며 눈빛으로 보냈다. 네가 내 속마음을 못 읽으면 내 손에 속마음을 읽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 못해. 왜 못하는데? 독심술 한다며? 넌 안 들려. 재밌네. 나한테만 안 통한다라. 왜? 몰라 왜 그런지. 그 표정이 얼마나 진지하던지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 야, 너 내가 만만해 보여? 이래봬도 나 유도부야. 너 같은 거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업어칠 수 있어. 뭐? 사람들 생각이 들려? 속마음이 어째? 개수작도 어느 정도 풀어야 웃어주지. 내가 너한테 개수작을 부려서 얻는 게 뭔데? 뭐?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야 나도 모르지. 네가 사기꾼인지 뭐 사이비인지 알게 뭐야. 전화 가서 내가 뭘 모른다고 이러나 본데 가만히 당할 내가 아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노려보는데 녀석이 이상한 말을 꺼냈다.
하나만 묻자. 남경사 아저씨가 아빠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뭐라고?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날뛰기 시작했다. 날 버린 인간의 집에서 지내야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비참한데 아빠를 친척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치스러운데 들키고 싶지 않아 꽁꽁 감추어둔 것을 유찬 저 자식이 활짝 드러냈으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말했잖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들린다고. 넌 안 믿었지만. 그래서 뭐 내 약점 하나 잡았다 이거야? 약점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그럼 뭔데?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나한테 알리는 이유가 뭐냐고. 비 맞은 새끼 고양이 같은 얼굴을 하던 녀석이 비 같은 건 맞은 적도 없다는 듯 애초부터 고양이가 아니라 사나운 맹수였다는 듯 깔보는 저 말투며 태도, 그 모든 게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는데. 그럼 내가 웃을 거라고 생각했냐? 톡심술을 한다면서 사람이 어떨 때 화를 내는지 모르나 봐. 너도 알고 있는 거네. 네가 남경사 아저씨 친척이 아니라는 거. 한마디만 더 해봐. 바닥에 매다 꽂아줄 테니까. 꼴도 보기 싫었다. 엄마가 정주에 가라고 했을 때도, 아픈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대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슬펐을 때도 참고 또 참았는데 하필이면 저 자식 앞에서 눈물이 터져버렸다. 네 말이 맞아. 나 사실 아빠 집에 왔어. 근데 나더러 딸인 걸 비밀로 해달라네? 보다시피 지금 내가 굉장히 역겨운 처지라 그 에어팟 좀 물어달라고 하기가 영 그랬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못할 것도 없겠다 싶어. 그동안 안 준 양육비 달라고 하지 뭐. 네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건진 모르지만 물어줄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서로 끝내자. 그렇게 말은 질렀지만 아직도 녀석에게 돈을 갚지 못했다. 아빠 근데 어, 그 이어팟 부러진 게 유찬 거였어요? 어. 유찬 거였는데 유찬이 떨어뜨린 거를 하지오가 밟았어. 그래서 하지오가 입장이 좀 난처해진 거지. 그렇게 말은 질렀지만 아직도 녀석에게 돈을 갚지 못했다. 매일같이 그 애만 보면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그러면서 사는 중이지 뭐. 물어줄 상황도 안 되면서 일단 내뱉고 만 거다. 아빠라는 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이야기해보려 해도 야간 근무인지 뭔지 요즘 집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솔직히 나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씻길까봐 그 더러운 돈 준대도 받고 싶지도 않았다. 요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 이 동네에는 마트가 하나뿐인데 학교 앞에 있어서 이름도 학교 마트다. 거기서 빵 하나 사 먹는데도 손을 벌벌 떨어야 하는 신세다. 매직으로 칠한 것처럼 시커멓게 눈썹 문신을 한 주인 아줌마가 뾰족한 눈으로 얼마나 노려보던지. 얼마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준다. 나한테는 팔 생각이 없다는 듯 껌을 질근질근 씹으며 쳐다보기만 할 뿐. 빵 하나 사 먹는 것도 이렇게 힘든 판에 밥이라도 편하게 먹으면 좋겠지만 아빠라는 사람의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 없다. 밥은커녕 얼굴만 마주쳐도 불편해 죽을 것 같아. 아빠, 그러면 그 아빠라는 사람이 그 지금 하지오의 엄마랑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지? 새로운 사람이랑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고 하지오랑은 이제 태어나서 별 만난 적은 없고 피해 다니느라 매일 굶다시피 했다. 그런 날이 있다. 그냥 세상이 몽땅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날. 마주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 시비를 걸고 뾰족하고 날카롭게 굴 수 있을 것 같은 날. 그런 날이 나한테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날은 견딜만 하다가 또 어떤 날은 와르르 무너졌다. 바로 오늘처럼.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아침부터 엄마에게 전화를 수십 통이나 했는데 엄마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전원이 꺼져 있다는 소리에 울컥 눈물이 솟았다. 뭐해? 깜짝아. 체육관 뒤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데 그 자식 유찬이 나타났다. 내가 여기 있는 줄은 또 어떻게 알았대? 보면 몰라? 전화하잖아.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서는데 유찬이 내 앞을 막아섰다. 언제까지 도망 다닐 생각이야? 또 그 표정이다. 다 안다는 거만한 얼굴. 도망 다니긴 누가 도망 다녀? 너 나 피해 다니잖아. 아닌데 그냥 운동하느라 졸라 바쁘거든?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아니 빚진 사람들은 숨 막혀서 어떻게 사는 거야 대체. 아 맞다. 너한테 줄 돈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지갑이 없네. 내일 줄게. 안녕. 대충 얼버무리고 피하려는데 녀석이 다시 내 앞을 가로막았다. 이 자식이 진짜. 또 뭐 지금 지갑 없다고 했잖아. 전화번호. 뭐? 폰번호 달라고. 너 또 나 피할 거잖아. 녀석이 내 폰을 내밀었다. 녀석이 내게 폰을 내밀었다. 안 그래도 엄마가 잘못된 게 아닐까 무서워서 미치겠는데 이 자식은 왜 사람을 들쑤시고 난리야. 야 그만 좀 하지. 내가 일부러 부쉈어? 실수였잖아. 내 사정 충분히 말했고 갚겠다고도 했잖아. 그럼 너도 기다려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준다고. 줄게. 안 떼어먹어. 유찬 덕분에 확실해졌다. 난 더 이상 이곳에서 하루도 더 견딜 수 없다는 걸. 교실에서 유찬과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도 끔찍했다. 체육관 뒤에서 걸어 나오면서 나는 곧장 집으로 가 망할 아빠라는 사람에게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려고 했다. 이런 곳에서 더 버티느니 돌아가겠다고. 당신도 내가 역겨운 거 피차 똑같지 않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씩씩대며 집까지 걸어가 놓고 정작 도착해서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만 했다. 집에 불이 그렇게 화나지만 않았어도 아저씨와 아줌마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지만 않았어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 웃음소리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울음이 터졌다. 그대로 집에 들어가 그 평화를 깨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아줌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존재까지 비참해질까봐 또 다른 나로 만들어버릴까봐 두려웠다. 여기서 뭐하노? 아빠라는 사람이었다.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데 그 모습을 들켜버렸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아저씨 잘못이다. 그렇게 울고 있으면 모른 척 했어야지. 무슨 좋은 말을 듣겠다고 말을 거냐. 말을. 엄마 암인 거 알아요? 왜 죄 없는 엄마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누구는 잘 먹고 잘만 사는데 엄마는 왜 암에 걸려야 하는데요? 이거 다 그쪽 탓 아니에요? 엄마 아픈 거 17살에 임신해서 나 낳고 사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일어서는데 현관 앞에서 놀란 듯 나를 보는 아줌마의 모습이 보였다.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다. 나는 아줌마를 한번 보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았다. 가족이라고는 엄마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아프다고 이제 엄마한테까지 버려진 그 더러운 기분을 알아요? 왜 다들 날 버리는데 내가 쓰레기도 아닌데 왜 여기저기서 버리고 난리냐고. 사람 비참해지게 다 뱉어냈다. 하나도 빠짐없이. 속에 있던 모든 것을 토해내자 몸에 있던 뭔가가 딸려 나가기라도 한 듯 기운이 빠졌다. 온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것 같았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채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 애가 서 있었다. 하필이면 또 그 애가